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양극화인데요.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자금을 모아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로 운영을 하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부동산 시장 다소 숨통은 트일 수 있겠지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엠스타그램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최근에 이 주택 시장에서는 극심한 양극화 펼쳐지고 있습니다. 팔리는 집은 계속해서 고가에 팔리고 미분양되는 데는 또 한없이 미분양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 핫 이슈는 역시 PF 문제입니다. 4월 PF 위기설, 5월 위기설, 계속 이런 위기설들 퍼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채부심 최상호 센터장과 함께 PF 위기설 또 주택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이거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보지라고 하죠. 찌라시에도 계속 나옵니다. 4월 위기설 나오다가 아니야, 4월이 아니라 지금 5월 위기설이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태형건설 다음 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아예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들. 일단 센터장님,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위기설은 선거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위기설이 작년 9월에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8월 말에 청와대에서 9월 위기설 없다 네. 이러면서 네. 좀 해명도 했었고 네. 그래서 9월 위기설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근거가 가장 컸던 거는 PF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대출들이 작년 8월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게 네. 85조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두 가지가 좀 큰 꼭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PF는 어떻게 넘겼냐면은 작년 9월에 판단할 때 6월까지의 PF 규모는 130조가 넘었었는데 네. 연체율이 2.1%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올 때 연체율은 1년에 0.8% 늘었는데 한 3개월간은 0.1% 느니까 연체 속도가 좀 더뎌진다 이러면서 네. 큰 문제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넘어갔고요. 다만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 대주단 협약을 하자 이러면서 전체 대주단들을 다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을 기조로 하는 그런 대주단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네. 프로젝트를 좀 선별 관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50개 이상 PF들은 막 대주단 협약을 해서 연장을 해주고 예. 돈도 빌려주고 예. 그래서 작년 9월에 10조를 썼습니다. 네. 주도부랑 중공을 통해 가지고 10조를 썼고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은 전부 연장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916 대책이라는 것도 발표를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대주단 협약 기간이 무제한 기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 갱신 협약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또 4월에 갱신 협약을 하게 되니까 그게 4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4월 선거 후에 혹시나 그 갱신을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시장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 이벤트가 갑자기 정치적인 이벤트가 조금 돼버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에 부동산 PF 관련 수치는 좀 더 안 좋아져 버렸는데요. 2분기까지는 PF 연체율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뎌져가지고 네. 좀 괜찮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예, 작년 12월 말까지가 예. 올해 3월 30일에 예. 나온 건데요. 작년 12월 말 되니까 갑자기 2.1에서 2.7로 또 뻥 튀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증권사나 이런 데는 평균적으로 13%가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연체율이 다시 좀 급격히 늘어가고 그리고 PF라는 게 많은 분들이 주택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비주택 PF가 더 위험하고 네. 태형건설 사례에서도 태형건설이 비주택하면서 무너졌지 주택 사업하면서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지산업센터 또 산업시설, 예. 고가 오피스 이런 사업을 네. 하다가 이제 PF 사업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회사들 좀 많아졌고 예. 그리고 작년 12월 말부터 다시 미분양이 튀었어요. 네. 그러니까 916 대책이 나오던 작년 9월에는 9월 위기 없다. 이러면서 소상공인 넘겼고 PF는 10조 정도 더 돈을 넣어가지고 넘겼고 연체율 예. 속도도 안 올라오니까 네. 괜찮다.
했는데 12월이 됐더니 연체율 다시 확 늘었고 네. 그리고 비주택 쪽에서 태양건설 사태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 돼서는 어떤 바로 직전 3월 말에는 한기평, 한신평에서 여러 PF 관련한 그 리포트도 냈는데 예. 다시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국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답변을 선거다 이렇게 하니까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사실 선거 그 이전에 PF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4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네. 그 조달 기간 만기가 되는 그 시점에는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4월이나 혹은 5월이나 다시 이런 게 뭐 재화두가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PF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 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요. 결과적으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끊어내자, 네. 뭐 잘 망하자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4월부터 재협약을 하게 된다면 당국에서는 오히려 여기에선 좀 끊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어떤 여파들이 오게 되나요? 네, 일단 사실은 9월에도 뭐가 문제였냐면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좀 안 좋아진 거는 22년 하반기부터였고요. 예. 22년 9월, 10월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그 예. 당시 이제 시장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튀면서 네. PF가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롤오버를 시키니까 문제가 됐었거든요. 현재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긴 했었는데 그때 PF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작년 1년간 내내 있었지만 네. 그 정리를 안 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연기로 다 끌고 끌어안고 왔고요. 왔어요. 네. 근데 시행사나 이런 PF 프로젝트들은 자본금을 많이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토지 1,000억짜리 살려면 자기 돈 100억 있고 900억은 이제 PF로 빌리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본 100억은 분양도 안 하다 보니까는 이자비만 내야 되는데 이자율이 평균 10%는 되니까 네. 100억은 900억에 대한 이자로 1년이면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거의 없어졌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부터는 난 이자 낼 돈도 없다 이러고 있는데 거꾸로 정부에서 그 이자 비용을 쏴준 거거든요. 네. 주도부랑 주공공한테 10조 원 쏴줄게 이러면서 한 몇 개월 버텼고 그리고 지금 또 위험해지면은 대주단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도부 주공공통에서 또다시 이자 비용을 또 넣어주고 하면은 망하진 않지만 좀비처럼 계속 살아갈 그렇죠. 수가 있고 그게 2010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망하진 않았지만 좀비처럼 계속 살아가면은 그 회사들을 망하게 하는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 피해 대비 예. 우리가 이자 비용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한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선택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리스크가 2011년에 과거에 왜 커졌었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미분양이 2009년부터 튀었는데 2012년, 11년이 되니까 준공 돼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 분양으로부터 3년 정도 네. 지나면 준공이 돼서 준공되면 잔금 들어와서 비용 청산해야 되는데 잔금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매우 심각한 위기가 네. 있었고요.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60%였어요. 예. 그래서 12, 13년에 저축은행 연체율이 너무 커지니까 다 청산했는데 네. 현재는 24년이기 때문에 네. 24년 봄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22년 9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년이면은 25년 하반기가 준공되는 시점이어서 네. 이 위기는 25년 하반기랑 26년에 가장 피크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터트리냐 마냐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현실적인 결론을 내면서 그냥 끌고 가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쭉 끌고 간다 하더라도 25년 9월 이후부터 시점부터는 건축물이 준공되기 시작하고 돈이 크게 안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 네. 11년, 12년에 그랬던 것처럼 금융기관들 위주로 큰 어떤 도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센터장께서는 2025년, 26년, 그러니까 끌고 간다면 네네. 전제하에 그럼 안 끌고 가고 미리미리 좀 아웃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은 낮나요? 뭐 역대 정부들 이렇게 다 봤을 때? 그거를 시장에서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시장에서 작년에 예. 이 이슈가 22년 9월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23년 9월부터는 사실상 좀비 상태가 되는 건데요. 네. 대부분의 PF 프로젝트들이. 근데 23년 9월부터 그때 소위 질서 있는 파산을 시키지 않고 네. 그냥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그럼 혹시 좀 선거 때문에 네. 그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굳이 이런 충격을 경제에 줄 안 필요가 주려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가나 보다라는 그런 정황상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4월 위기설은 매우 정치적인 위기설이고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만기가 집중돼 있는 5월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이제 예, 계산이 후에. 필요한 예, 거가 예, 있는 예. 건데 지금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은 또 갑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5년 9월 이후부터는 가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네. 결국에는 문제는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형건설은 이제 미리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아직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은 네, 아닌 거죠. 네, 그거는 선거 다음 날 다음 날. 네, 예.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태형건설 사례가 나오겠고 그걸 보고 나도 워크아웃 늘래라는 기업들이 실은 좀 4월, 5월에 많아질까요? 네, 그럼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예. 게요.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의 PF 사업장의 사업주들인 시행사들은 거의 준 자본금이 없는 좀비 상태이고요. 네. 대주단이 협약을 해주고 이자비도 대납해주고 이러면서 네. 연명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25년 9월까지 끌 게 아니고 올해 중에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센터장께서는 이건 정무적 판단이네요. 네네. 한번 끌고 2025년까지 가 보든가 9월 정도까지 예. 아니면 당장 총선 끝나고 4월, 5월부터 뭐 매스를 들이대 보던가. 네, 그리고 사실 과거로부터 배운다면은 예. 13년에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60%, 그리고 증권사들도 연체율이 이제 두 자릿수로 폭증하고 네.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건설사들까지 위기에 쌓였을 때 네. 그때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인 주택시장 부양책이었거든요. 예. 결국은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뭐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저희가 주식 방송이지만 삼성전자 8만 원에 샀는데 삼성전자 6만 원 갔는데 그 어떤 대책을 낸들 결국 다시 8만 원 가져야지 끝나죠. 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탈출하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주택도 똑같아서 네. 소위 전고점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180개 넘는 PF 사업장에서 그 PF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택만 하더라도 주택도 지방 사업장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방을 살리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나와줘야지 이걸 25년 말까지 끌고 가면서 네. 이런 그 정합성이 높은 정책들이 되는 건데요. 현재는 그 지방을 살린다고 나왔던 대책들이 거꾸로 알겠습니다. 지방을 더 죽이고 있습니다. 예. 뭐 모든 분양권 전매 제한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고 하니까 네. 지방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수도권이라든가 요지로 돈들이 들어오고 지방에서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택 시장의 현재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네네. 오세훈 시장의 강북 대개발 이게 정말 강북 시대에 오나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여기까지도 그냥 이야기를 함께 가보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이 오히려 그 지방의 미분양과 PF 문제로 네. 발생을 했지만 정책적인 결과는 1차적으로는 거꾸로 수도권과 서울 요지 중심으로는 주택가의 강세 전환을 했고 네. 지방은 더 약세 전환을 했거든요. 이거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 문제가 생긴 지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그 1년 반 동안 있었던 시장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네. 23년 한 해 동안 작년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0% 상승을 했어요. 물론 22년에는 그러니까 서울 20% 하락, 수도권 20% 하락, 뭐 대구나 부산 같은 데도 다 평균 20% 넘는 하락을 했는데 네. 반등은 작년에 서울에서 10% 수도권. 반등했고 네. 수도권에서는 7% 반등했고 네. 지방에서는 거의 0%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야 될 대책들은 결국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한다면은 결국 지방 가격을 반등하는 그런 정책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으로 연장은 될지언정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린 PF랑 거고요.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강북 대개조론도 강북 대개조, 얘기하셨는데 네, 네. 서울시에서도 네. 내는 정책들을 보면은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촉진, 구도심 촉진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와 지금의 뭐가 다르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그 지방 사업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PF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기 신도시 등등 포함해가지고 네. 그때는 어떤 형태의 정책을 썼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 끝나면 더 이상 신도시 안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 건설하는 신도시의 희소성을 달아줬어요. 네. 그러면서 13, 14년에 시장이 좀 돌아설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세제 완화 등등
정비사업 완화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공급을 통해서 네. 좀 조정을 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런 공급량에 대한 조정은 전혀 없는 채로 네. 뭐 계속 수요를 촉진시키겠다고 하면서 정책들을 내고 있지만 비유하자면 뭐 냉탕 온탕에 양발을 다 담고 온 다음에 예. 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네네네.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정책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살아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서울시는 국토부 정책에 한술 더 떠서 구도심 집중에 더 불을 지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주택 시장에서 정비 사업 관련한 최근 갈등이 많기 때문에 네. 선호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최고 용적률 대비 1.2배 더 주겠다. 네. 그럼 최고 용적률이 300%인 주택은 36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종전에 사업성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현장들에서도 사업성 괜찮아지나라는 그런 긍정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예. 그럼 지금은 실거주 의무도 없고 뭐 보유세에 대한 그런 큰 부담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에서 집을 사시는 분도 그렇게 올 수가 있어가지고 예. 지방은 더 안 좋아지고 이제 이쪽은 더 강세로 가고 하는 이런 양극화가 더 초래가 되고 있어서 이게 본질과 현실이 잘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은데 네. 최근에 전월세 거래량 큰 폭으로 줄어든 거에 시사점? 매매 거래는 뭐 그닥 그랬는데 이게 더 줄었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월세 거래가 줄었다는 예. 그런 통계를 발표한 데가 있긴 한데요. 네. 그게 그냥 이제 그 데이터를 만지는 데서 그런 자료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정 한두 달은 전년비 큰 폭으로 줄 수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월간 거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매매 시장은 22년부터 매매 거래량이 많이 위축돼 있고 네. 전월세 시장은 22년부터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아. 현재 지금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월세 거래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엔 다 월세 거래가 됐다. 예, 네. 이제 빌라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 감소는 약간 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에 차이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스타킹입니다.